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유럽의 중심에 위치한 오스트리아는 그림처럼 아름다운 나라로 사람들은 평온하고 자유롭게 살아갑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등하교를 하고 밖에서 자주 뛰어놀며 부모들도 크게 걱정하지 않는 것이 일상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생활을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 평온한 뒤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비엔나는 오스트리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10살 소녀 나타샤 캄푸시는 이곳 도나우슈타트 지역에서 살고 있으며 그녀의 부모는 이혼했고 평소에는 어머니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총명하고 사려 깊었던 나타샤는 주변의 복잡한 환경 속에서도 일찍부터 눈치껏 상황을 파악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날 나타샤는 자신이 이제 믿음직한 작은 어른이 되었다고 느끼며 혼자 학교에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독립의 첫날을 맞이한 순간이었죠. 그러나 예기치 못하게 한 대 벤 차량이 그녀를 낯익은 거리에서 강제로 태워가 버렸고 그로 인해 그녀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 범죄사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는 사건 중 하나로 남았습니다. 과연 나타샤는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사람들은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8년 3월 2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나타샤 캄푸시는 막 아버지와 함께 헝가리에서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고 아직 여행의 즐거운 여운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그녀는 어머니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한 뒤 학교에 갈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라면 어머니가 그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었겠지만 그날만큼은 나타샤가 혼자 걸어가겠다고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제 자신이 충분히 자랐고 더 이상 아이 취급을 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반대했고 결국 모녀는 크게 언쟁을 벌였지만 끝내 나타샤가 어머니를 설득했고 아침 7시 정각 그녀는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나타샤의 집은 조용한 거리 한쪽에 위치해 있었는데 학교까지는 약 1km 거리였고 그녀는 서북쪽으로 길을 따라 걸어갔습니다. 공원 근처 교차로에서 방향을 틀어 작은 골목으로 들어섰는데 이 길은 평소 어머니와 함께 학교에 갈 때 늘 지나던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골목에 들어서자마자 길가에 멈춰서 있는 흰색 밴 한 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차 안에서 누군가 자신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다는 불길한 시선을 감지한 나타샤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학교로 가는 필수적인 길이었기에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그녀는 그 익숙한 거리에서 영영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실로 들어왔지만 나타샤 캄푸시만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담임교사는 단순히 늦은 줄로만 생각했지만 첫 번째 수업이 끝날 때까지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평소 나타샤는 성실하고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아이였기에 이유 없이 결석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교사는 곧바로 나타샤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은 어머니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딸이 이미 학교에 도착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깨달은 어머니는 곧장 학교로 달려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거리 곳곳에 전단을 붙이고 나타샤의 등굣길을 중심으로 인근 주민과 학생들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곧 같은 학교 학생 한 명이 중요한 증언을 내놓았습니다. 그날 그는 나타샤와 같은 골목을 걷고 있었는데 직접 그녀가 흰색 밴에 태워지는 장면을 목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차량에는 두 사람이 있었던 듯했고 운전자는 짧은 머리의 남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멀리서 본 탓에 상황을 대략적으로만 기억할 뿐 구체적인 특징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단서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지역 내 거의 모든 흰색 밴 차량을 조사했습니다. 700명이 넘는 차량 소유주가 조사를 받았고 경찰은 차량 용도와 사건 당일 행적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차주들은 합리적인 해명을 내놓았고 이 단서는 결국 더 나아가지 못했는데 그러던 중 경찰의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나타샤의 방에서 몇 장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어린 시절 찍힌 사진이었지만 화장이나 포즈가 다소 이례적이었습니다. 사진이 공개되자 일각에서는 어머니가 사건에 연루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가족 내부가 사건에 개입했을 가능성까지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의 어머니는 이를 강하게 부인하며 단순히 딸이 어릴 적 장난으로 분장하고 찍은 사진일 뿐 실종 사건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지만 가족 연루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도 못했습니다. 몇 주가 흘러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고
경찰은 나타샤가 이미 불의의 일을 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하여 수사의 초점은 범인을 색출하는 것에서 점차 그녀의 행방을 찾아내는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나타샤 캄푸시는 실종되기 며칠 전 아버지와 함께 헝가리로 여행을 다녀온 바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수색범인은 오스트리아 국경을 넘어 해외까지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수사에는 뚜렷한 진전이 없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희미해졌고 나타샤의 가족들조차 점차 추적을 포기하는 분위기로 바뀌어 갔습니다. 사건은 곧 오스트리아 전역에 알려졌고 온 국민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언론은 매일같이 그녀의 소식을 보도했고 거리의 전봇대와 벽에는 언제나 그녀의 사진이 담긴 전단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도 그녀의 이름을 자주 언급하며 도대체 무슨 일을 겪었을지를 추측했습니다. 절망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혹시나 그녀가 아직 살아있을지도 모른다고 믿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건 발생 5년이 지난 2003년 프랑스의 연쇄살인범 미셸 프루니네가 체포되었습니다. 그는 프랑스와 벨기에에서 최소 12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자 대부분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잠시 그가 나타샤의 실종에도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그는 나타샤가 사라진 지역에 출몰한 적이 없었으며 아무런 증거도 발견되지 않아 이 가능성은 곧 배제되었습니다. 이 몇 년간 나타샤의 실종은 오스트리아 사회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으며 한때 평온하고 자유로웠던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며 혼자 밖에서 노는 것은 물론 학교에 혼자 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낯선 사람을 경계하라는 교육을 받았고 그 결과 이 사건은 한 가정만을 절망 속에 몰아넣은 것이 아니라 온 나라의 안전에 대한 믿음마저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2006년 8월 23일 사건 발생 후 어느덧 8년이 흘렀을 무렵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혀져 가던 나타샤 캄푸시의 이름이 다시금 온 오스트리아를 뒤흔들었습니다. 비엔나에서 동쪽으로 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슈트라스호프에서 한 노부인의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의 노부인은 집에 창백한 얼굴에 멍한 표정을 한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나타샤라고 소개했으며 끔찍한 일을 겪은 듯해 보였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즉시 출동하여 노부인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을 마주한 젊은 여성은 처음에는 격한 감정을 드러냈지만 점차 안정되었고 곧 스스로를 나타샤 캄푸시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름은 경찰에게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실종된 지 무려 8년, 수없이 언론 보도에 오르내렸던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신중을 기해 그녀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까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담요를 둘러주고 경찰서로 데려온 뒤 DNA 검사를 진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8년 전 실종된 바로 그 나타샤 캄푸시가 맞았습니다. 그 시점에서 그녀는 이미 18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강검진 결과 생명에 큰 지장은 없었지만 피부는 창백했고 몸무게는 고작 42kg에 불과했습니다. 온몸에는 상처가 남아있었고 실종 당시보다 키는 15cm 정도 자라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휴게실에 머물게 하며 안정을 취하도록 했습니다. 나타샤는 물을 조금 마셨을 뿐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았고 오랜 시간 침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경찰은 조급하게 다그치지 않고 기다렸고 한참 후에야 나타샤가 입을 열고는 지난 8년간의 끔찍한 나날들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를 납치한 범인의 이름은 볼프강 프리콜로필이었습니다. 그는 원래 통신기술자로서 오스트리아 각지에 전화선을 설치하는 일을 했지만 사건 발생 7년 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뒤로는 직업 없이 지냈습니다. 슈트라스호프에 홀로 살고 있었고 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으며 어머니와도 함께 거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주말에만 어머니와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그의 나이는 36살이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경찰이 이미 초기에 볼프강 프리클로필과 접촉한 적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사건 직후 경찰은 일정 범위 내에 흰색 밴 차량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는데 당시 볼프강 역시 밴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자택에서 집을 개조하는 공사를 하고 있으며 밴은 건축 자재를 옮기는 데 사용한다고 진술했습니다. 실제로 차량 안에서는 그의 설명과 일치하는 건축 자재들이 발견되었고 수상한 점도 없었기에 경찰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를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범인은 너무나도 손쉽게 수사의 소나기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더 뼈아픈 점은 이것이 경찰이 유일하게 진실에 다가간 순간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건 발생 2달 후
한 경찰견 훈련 교관이 볼프강을 명확히 의심 대상으로 지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볼프강이 매우 고립적이고 성격이 괴팍하며 특이한 성향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그의 벤 측면 창문과 뒷창문이 모두 가려져 있다는 점을 기묘하게 열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단서는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고 결국 사건 해결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1998년 3월 2일 사건 당일 아침, 볼프강은 범행 대상을 찾기 위해 차를 몰고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나타샤와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였고 단지 우연히 혼자 걷고 있는 그녀를 발견하자 곧바로 범행을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나타샤가 다가오자 그는 순식간에 그녀를 차 안으로 끌어들였고 이내 현장을 벗어나 곧장 자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의 집은 슈트라스호프 외곽에 위치한 2층짜리 뾰족 지붕의 단독 주택이었습니다. 마당과 수영장이 딸려 있었고 집 아래에는 은밀하게 마련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이 지하실은 차고바닥 아래에 출입구가 숨겨져 있었으며 볼프강이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은신처였습니다. 출입 과정은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릴 정도로 은밀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나타샤 캄푸시는 납치된 뒤 담요로 덮인 채 곧장 그 지하실로 끌려갔습니다. 차고 바닥문을 열고 계단으로 내려간 뒤 두꺼운 콘크리트 벽을 지나야 했고 마지막으로는 옷장 뒤에 숨겨진 철문을 열어야 작은 방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방은 고작 5제곱미터 남짓의 좁은 공간이었고 창문조차 없어 햇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두꺼운 금속문은 특별히 보강되어 있어 나타샤가 외부와 단절된 채 생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 책상, 간단한 세면시설 정도만 있었고 책상 위에는 책과 작은 TV가 놓여 있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나타샤는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곧 눈물을 보이거나 소란을 피우지 않고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이 의외의 반응은 볼프강에게도 놀라움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타샤는 볼프강에게 이불을 덮어달라고 부탁하며 동화를 읽어주고 잘 자라는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뜻밖에도 볼프강은 기분 좋게 그대로 들어줬습니다. 이후 약 반년 동안 나타샤는 단 한 발자국도 지하실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볼프강은 그녀에게 새로운 이름인 비비아나를 붙이며 과거를 잊게 하려 했습니다. 집에는 경보장치까지 설치해두어 나타샤가 탈출을 시도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해놔서 몇 차례 시도 끝에 도망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은 나타샤는 점차 저항을 멈추었습니다. 나타샤의 회고에 따르면 볼프강은 놀랍게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음식을 사다 주고 값비싼 장난감을 선물하기도 했으며 두 사람은 명절이나 생일을 함께 보내곤 했습니다. 볼프강은 별다른 직업도 사회적 교류도 없었기에 종종 나타샤에게 읽기와 글쓰기를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덕분에 긴 감금 생활 속에서도 그녀의 언어 능력은 크게 퇴화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나타샤에게 가끔 지화실을 나와 위층에서 샤워를 하거나 잠시 바깥 공기를 쐴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나타샤가 햇빛을 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였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피해자와 가해자라는 관계를 넘어선 그러나 결코 정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기묘하고 불안정한 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두 해가 흘러 나타샤 캄푸시는 12번째 생일을 맞았고 그날 그녀가 받은 선물은 라디오 한 대였습니다. 이를 통해 그녀는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뉴스로 접할 수 있었고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작은 창고를 얻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 관대해 보이는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고 곧 볼프강의 태도는 변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신경질적이고 폭력적으로 변하며 나타샤를 지하실에서 자주 불러내 위층에서 가사노동을 시켰습니다. 청소와 설거지는 물론 때로는 집안 전체를 혼자 관리하도록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부터 그의 태도는 점점 가혹해졌고 정신적 지배도 더욱 심해졌습니다. 나타샤는 그 이유가 자신이 성장하면서 더 이상 어린아이 같지 않고 사춘기 소녀로서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짐작했습니다. 예전처럼 순진무구하고 철없는 아이가 아닌 그녀의 변화가 볼프강의 불만과 혐오를 자극한 것입니다. 학대가 끝나면 다시 지하실로 돌아가야 했고 그녀는 묵묵히 고통을 견디며 탈출의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러 14살이 된 2002년 어느 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볼프강은 그동안 고수해온 규칙을 깨고 나타샤를 억지로 위층에서 하룻밤을 지내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순간 나타샤는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고 그날 이후로 그녀가 지니고 있던 최소한의 안정감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볼프강의 지배는 멈추지 않았고 나타샤는 계속 그를 위해 요리를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해야 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갖가지 방식으로 그녀를 모욕하고 괴롭히며 자존심과 의지를 꺾으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샤는 극도로 순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코 반항하지 않았고 심지어 볼프강에게 이해나 동조의 감정을 드러내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점차 볼프강의 경계를 누그러뜨렸습니다. 비록 학대가 멈추지는 않았지만 그는 나타샤가 이미 현실을 받아들이고 어쩌면 스스로 곁에 남으려 할지도 모른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미묘한 관계 속에서 나타샤의 행동 반경은 점점 더 넓어졌습니다. 2005년 17살이 된 나타샤 캄푸시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뒷마당이었고 무려 7년 만에 처음으로 햇빛과 풀밭을 직접 느낀 순간이었습니다. 바람과 흙냄새 속에 자유의 기운이 스며 있었고 그날의 감각은 그녀에게 지워지지 않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반년 뒤 볼프강은 한 발 더 나아가 그녀를 동행한 상태에서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료품을 사거나 교회로 스키 여행을 떠나기도 했으며 차를 몰고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며 이렇게 짧은 외출은 총 13차례나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그들은 사람들을 피하지 않았고 평범한 여행자처럼 주변과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나타샤가 구출된 뒤 많은 사람들이 여행 중 그들을 본 기억이 있다 라고 회상했습니다. 하지만 나타샤에게 매번의 외출은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탈출의 가능성이었지만 동시에 목숨을 건 위험이기도 했습니다. 볼프강이 항상 곁에서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섣불리 도움을 요청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작은 자유마저 잃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죠. 한 번은 스키 여행 중 나타샤가 혼자 화장실에 들어간 적이 있었는데 볼프강은 문 앞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마침 한 명의 금발 여성이 있었고 나타샤는 용기를 내어 아주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 여성은 미소만 지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외국인이었고 그녀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볼프강은 나타샤를 데리고 비엔나에 있는 자신의 오래된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는 그곳을 개조해 세를 줄 계획이었고 나타샤에게 수리와 정리를 도우라고 요구했습니다. 나타샤는 그 과정 속에서도 끊임없이 탈출 기회를 찾았지만 감시는 여전히 철저했습니다. 그녀가 5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볼프강은 집의 문과 창문을 단단히 잠그고 창문에는 나무 판자를 덧대어 그녀가 외부의 구조를 요청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습니다. 2006년 8월 23일 사건 발생 8년째 되는 날 볼프강은 범행에 사용했던 흰색 밴을 처분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타샤 캄푸시를 마당으로 데려와 차량을 닦도록 시켰고 자신은 옆에서 이를 감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상대방은 집을 임대할 수 있느냐고 문의하는 듯 했고 볼프강은 통화에 집중한 채 수영장 쪽으로 걸어가며 나타샤와의 거리가 점점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시선은 그녀에게서 완전히 벗어났고 나타샤에게는 8년 만에 찾아온 첫 자유의 순간이 열렸습니다.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청소도구를 내던지고 있는 힘껏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뒤늦게 이상한 소리를 들은 볼프강은 고개를 돌렸지만 나타샤는 이미 문 밖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그는 열심히 뒤쫓았으나 도망친 그녀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타샤는 거리 위를 있는 힘껏 달리며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초췌한 몰골을 본 첫 번째 행인은 고개를 저으며 빠르게 다리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렸고 결국 한 노부인의 집에 몸을 숨길 수 있었고 떨리는 목소리로 간절히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다행히도 노부인은 그녀의 말을 믿고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현장에 도착했고 마침내 나타샤는 자유를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즉시 대규모 작전에 돌입하여 볼프강의 집을 포위하고 체포에 나섰습니다. 집 안으로 진입한 경찰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바로 그 흰색 밴, 8년 전 나타샤를 납치하는 데 쓰였던 차량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의 위층과 아래층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볼프강은 보이지 않았는데 이어 차고로 향한 경찰은 숨겨진 지하실을 발견했습니다. 그곳은 마치 평범한 10대 소녀의 방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침대, 책상, TV, 책장이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옷가지가 흩어져 있었으며 책상 위에는 펼쳐진 사전 한 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주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그의 행방을 궁금해하던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볼프강이 이미 도시 외곽의 철로 위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나타샤 캄푸시가 탈출한 바로 그날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불과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는 친구였던 에른스트 홀차펠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이 나타샤를 8년간 감금해왔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극도의 불안과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끊은 직후 그는 곧 스스로 철로 위로 향했고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경찰은 즉시 에른스트와 접촉해 진상을 파악했고
곧 볼프강의 배경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볼프강은 집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는 모두 상품 외판원으로 일했고 어린 시절에 그는 학교에서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며 성장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피했고 성인이 된 뒤에도 깊은 인간관계를 맺는 데 실패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주변에 남아있던 유일한 인연은 어머니와 에른스트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에른스트의 증언에 따르면 마지막 통화에서 볼프강은 범행 동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고립적인 성격과 장기간의 사회적 단절로 인해 병적인 지배 욕구를 키워왔으며 나타샤를 납치한 것도 바로 그 왜곡된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시도였다는 것입니다. 볼프강의 어머니는 아들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살지는 않았지만 주말마다 그의 집을 찾아와 요리를 해주고 청소를 도왔습니다. 그러나 수차례 드나들면서도 집 아래 지하실의 존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유일한 친구였던 에른스트 역시 집에 감금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볼프강이 공기총으로 비둘기를 쏘아대자 이웃이 경찰에 신고한 적도 있었습니다. 경찰이 직접 그의 집을 방문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겉만 둘러본 뒤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한 채 돌아갔습니다. 볼프강 프리클로필은 친구 에른스트 홀차펠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던 탓에 경찰은 한때 에른스트를 공범으로 의심하기도 했지만 에른스트는 강하게 부인하며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나타샤 또한 그녀를 처음부터 끝까지 감금한 사람은 오직 볼프강 한 사람뿐이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용의자인 볼프강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수사는 종결되었고 사건은 마침표를 짓게 되었습니다. 나타샤가 구출되었다는 소식은 8년 전 실종 소식만큼이나 빠르게 오스트리아 전역을 뒤흔들며 사람들은 그녀의 강인한 생존 의지에 환호하며 경의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예상 밖으로 나타샤가 볼프강의 죽음에 슬픔을 표한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을 당혹스럽게 했으며 심리학자들은 이를 스톡홀름 증후군의 전형적인 사례로 해석했습니다. 피해자가 장기간 가해자의 통제 아래 놓이게 되면 자기 방어 기제로 인한 복잡한 의존과 동일시의 감정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 나타샤는 언론의 집중 도명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태도가 지나치게 침착하고 성숙해 보였던 탓에 일부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그녀와 볼프강의 관계가 단순한 피해 가해를 넘어선 것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는 이런 추측과 비난에 정면 대응하지 않았고 조용히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나가고자 했습니다. 탈출 직후 잠시 가족과 재회했지만 곧 폐쇄적인 요양시설에 들어가 심리치료를 받으며 회복을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실종되었던 어린 소녀는 어느새 침착하고 성숙한 아가씨로 변해 있었고 그녀의 귀환은 부모에게 기쁨과 동시에 낯섦을 안겨두었습니다. 나타샤는 무너진 가족관계를 다시 회복하려 했었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며 언어 능력을 갈고 닦았고 마침내 자서전을 출간해 8년에 걸친 감금 생활을 직접 기록했습니다. 이 사건은 오스트리아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큰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결국 영화로 제작되어 자서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 속에서 8년간의 참혹한 감금 생활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나타샤 캄푸시의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텔레비전 진행자가 되었고 스스로의 방식으로 긴 어둠의 그림자를 벗어났습니다. 방송 카메라 앞에 선 그녀는 또렷한 발음과 차분한 태도로 인터뷰를 이끌어갔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와의 소통이 박탈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그 모습은 더욱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더욱 사람들을 놀라게 한 사실은 그녀가 조용히 볼프강 프리클로필의 집을 매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간에서는 그녀가 가해자를 추모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나타샤는 그 집을 사들인 이유는 집이 괴이한 관광지로 소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녀는 모든 방문 요청을 거절했고 과거 자신을 가두었던 지하실은 직접 시멘트로 메워버렸습니다. 이 모든 행위는 단순한 기억 보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나타샤는 더 이상 누군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소녀가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는 성인이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공간을 지워내며 온전히 자신의 삶을 다시 세워가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05년 10월 12일 보석 재벌의 외동딸이 홍콩 여행 중 실종되었습니다. 열흘 후 그녀는 홍콩 세무서 빌딩에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그곳은 공무원들이 밀집한 사무실 빌딩이었습니다.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뚫고 범죄를 저질렀으며 경찰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건이 세월 속에 잊혀지려던 3년 뒤 새로운 살인사건이 발생하면서 용의자가 다시 등장했습니다. 2005년 10월 24일 오후 9시경 냉방 정비공인 담성왕은 세무서 빌딩 33층 환기실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는 3m 높이의 에어컨 송풍기 위로 올라가 수리를 하던 중 송풍기 꼭대기에 검은색으로 부풀어 오른 사람 형태의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그 끝에는 빨간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담성왕은 그 물체가 덩치가 큰 사람이 실수로 감전되어 사망한 것으로 여겨 즉시 상사에게 연락했습니다. 곧 동료 2명이 현장에 도착했고 3명이 함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확인했지만 처음엔 진짜처럼 만든 사람 형태의 인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산으로 그 물체의 배를 찔렀을 때 마치 사람의 살처럼 부드러운 촉감에 곧바로 그것이 시신임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후 현장을 조사한 결과 송풍기 위에 시신은 여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시신의 머리에는 빨간 비닐봉지가 씌워져 있었고 목 부분은 매듭으로 묶여 있었습니다. 양손은 등 뒤로 묶인 상태였죠. 날씨가 비교적 더운 데다 환기장치가 가동과 정지를 반복하다 보니 실내 온도가 약 10도 정도 차이가 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시신의 부패 속도는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시신은 부패로 부풀어 올랐고 얼굴의 특징을 알아볼 수 없게 되었으며 사망 시간을 추정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 외로 경찰은 피해자가 흰색 티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으며 양쪽 귀에는 진주귀걸이를, 왼쪽 귀에는 추가로 금귀걸이를 착용한 상태였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왼손 손목에는 롤렉스 시계와 티파니 팔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시신 옆에는 샤넬 하이힐 한 켤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러한 복장을 통해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풍족했던 인물임을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학 조사 결과 피해자의 키는 155cm, 몸무게는 44kg, 나이는 약 40세로 밝혀졌습니다. 목과 가슴 부위에는 여러 개의 긁힌 자국이 있었고 오른쪽 가슴에는 등 쪽에서 찌른 예리한 흉기 상처가 있었습니다. 이 상처는 흉관 깊숙이 도달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았고 피해자는 질식사로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체내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어 생전에 약물에 의해 의식을 잃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의복은 완전한 상태였으며 전신이 세정제로 세척되어 있어 타인의 생물학적 정보를 채취할 수 없었고 피해자가 강제적인 신체적 접촉을 당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사건 현장은 3m 높이의 송풍기 내부로 단독 범행으로 피해자를 그곳에 올리는 것은 어려워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범인이 1명 이상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했습니다. 더불어 피해자가 고가의 장신구를 착용하고 있었던 점에서 범인이 피해자를 따라다니다 강도 살해했을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순적으로 피해자의 귀중품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문점은 당장 해결되지 않았고 경찰은 피해자의 신원 파악부터 수사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일 홍콩의 주요 언론 매체들은 연이어 이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뉴스를 본 태국 주 홍콩 부총영사 수파트라 시리마이 트리피탁은 피해자의 특징이 10월 13일 실종 신고된 태국 국적 화교 여성 사리핀과 매우 흡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즉시 경찰에 알렸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사리핑의 가족과 연락을 취했고 10월 25일 사리핑의 여동생 사립다이가 미국에서 홍콩으로 와 수사에 협조했습니다. 사립다이는 피해자가 2주 전 실종된 자신의 언니 사리핑임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먼저 사리핑의 신원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사립다이에 따르면 사리핑은 태국 출신으로 당시 40세였으며 부모는 중국 광동성 조주 출신 화교입니다. 사리핑의 가문은 태국에서 보석 사업을 운영했으며 아버지는 일찍이 태국과 미얀마에서 보석과 광석을 채굴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마다가스카르에서 다이아몬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리핀과 여동생은 어릴 적부터 부모의 기대를 받으며 양질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유학하며 학위를 취득한 후 그녀는 방콕으로 돌아와 아버지의 보석 사업을 도왔습니다. 1988년 23세의 사리핑은 5살 연상의 남성 아렉과 결혼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 후 몇 년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나 사리핑이 몇 차례 임신 후 유산을 겪으며 이 부부의 관계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03년 두 사람은 원만하게 이혼했으나 이혼 후에도 전 남편 아렉은 여전히 사리핑을 도와 방콕에 위치한 보석 매장 한 곳의 운영을 맡아왔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사리핑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여동생 사립다이가 미국에 시집간 탓에 가업의 책임은 38세의 사리핑에게 전적으로 떠넘겨졌습니다. 가족 기업의 책임자가 된 이후 사리핑은 온 힘을 다해 가업에 매진하며
싱가포르와 미얀마 등지로 자주 출장을 다녔습니다. 출장 중 사리핑은 28세의 현 남자친구 웨이드 밀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밀러는 사진작가이자 제작 자문 역할을 하며 홍콩에서 전문 인재를 채용해 태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2005년 10월 10일 두 사람은 함께 홍콩으로 향해 경화 국제호텔에 투숙했습니다. 두 사람은 홍콩에서 5일간 머무를 예정이었으며 11일과 12일에는 각각 업무가 있어 13일 디즈니랜드에서 함께 시간을 보낸 후 14일 태국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10월 11일 사리핑은 세무서 9층에서 매장 오픈과 관련한 상담을 받을 예정이었고 외출 촬영 중이던 밀러는 그녀에게 40층에 위치한 영상 서비스 통합과에서 책을 대신 가져다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중량절로 공휴일이었기에 사리핑이 세무서에 도착했을 때는 모든 직원이 휴무 중이어서 다음날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10월 12일 오후 2시경 밀러가 촬영을 나간 사이 사리핑은 전화로 밀러에게 심사추이에서 쇼핑을 한 뒤 세무서에서 책을 가져오겠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밀러는 사리핑과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사리핑은 호텔로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의 가족은 직접 찾아 나섰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결국 가족은 태국 주 홍콩 영사관의 도움을 요청하며 실종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후 사리핑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했으며 그녀가 홍콩을 떠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정보를 각 지역 순찰 경찰에게 전달해 행적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나 10월 16일까지도 사리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전남편 아렉도 이 시점에 홍콩으로 와 사리핑 수색에 나섰지만 역시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습니다. 사리핑은 마치 증발한 것처럼 사라졌고 10월 24일 세무서 건물의 환기장치 위에서 부패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과거 여성 피해자 사건들을 분석해보면 전체 사건 중 30%에서 40%는 남편이나 남자친구가 범인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경찰은 피해자 사리핑의 정보를 토대로 가장 먼저 의심스러운 인물로 그녀의 남자친구 밀러를 지목했습니다. 특히 밀러는 사리핑보다 10살 연하였고 경제적 차이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를 조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밀러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영화 촬영을 위해 외출했으며 밤 늦게 호텔로 돌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그의 동료들도 이를 증언하며 밀러의 알리바이를 입증했습니다. 또한 세무서 주변의 CCTV 영상에서도 사리핑이 사건 당일 세무서에 도착했던 모습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경찰은 밀러의 범행 가능성을 사실상 배제했습니다. 호텔 CCTV에 따르면 사리핑은 사건 당일 검은색 가방을 들고 호텔을 떠났습니다. 밀러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가방 안에 여권, 신용카드, 소량의 현금을 넣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신이 발견될 당시 그 가방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애초에 사리핑이 강도 후 살해당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밀러의 증언 이후 경찰은 사리핑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즉시 조회했습니다. 10월 14일 새벽 사리핑의 신용카드가 대포 타이와춘 쇼핑몰의 ATM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범인은 현금 2만 홍콩 달러, 약 358만 원을 인출하려 했지만 비밀번호를 3번 틀리는 바람에 카드는 ATM 기계에 의해 회수되었습니다. ATM의 CCTV에는 현금을 인출하려던 사람이 전신을 완전히 가린 상태로 나와 있어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의 의도 중 하나가 금전적 이득을 위한 강도임은 확실해 보였습니다. 밀러의 혐의가 완전히 배제된 후 경찰은 세무서 빌딩 내 모든 관계자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빌딩의 보안 시스템은 매우 철저했으며 특히 환기장치 내부와 같은 장소는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었기에 범인이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인물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세무서 주변 몇 킬로미터 반경의 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수금당이라는 외부 계약직 정비공이 대포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수금당의 거주지는 사리핑의 신용카드가 도난 사용된 장소와 가까웠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그의 집을 수색했지만 어떠한 범죄와 관련된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홍콩 경찰의 수사가 장기간 진전을 보이지 않자 사리핑의 여동생과 밀러는 논의 끝에 70만 홍콩 달러, 약 1억 2천만 원의 거액 현상금을 내걸고 대중에게 사건 관련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고액의 현상금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여전히 실마리를 찾지 못했고 이후 3년 동안도 미제로 남았습니다. 2008년 또 다른 여성이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리핑 사건의 범인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사건과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3년 전 사리핑 사건의 진상이 점차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21세 추효어는 공항 지상직 직원이었습니다. 2008년 5월 15일 오전 5시 남자친구 허지는 추효원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친구를 도와주러 외지에 가야 하며 며칠 동안 홍콩을 떠나야 하니
허진에게 회사에 휴가를 대신 요청해달라고 했습니다. 허진도 공항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부서에 근무 중이었기에 왜 여자친구가 자신에게 대신 휴가를 요청했는지 의아했습니다. 허진은 곧바로 추여안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전화는 연결됐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고 이후 곧바로 휴대폰이 꺼졌습니다. 수효은은 대포 경산촌 주민으로 매일 새벽 12시에 퇴근한 후 공항 셔틀버스를 타고 약 1시간 30분 후에 대포 정강로 소방서에서 하차했습니다. 이후 집까지 20분 정도 걸어서 귀가하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떠올린 허진은 점점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아직 21세에 불과한 추효원은 청초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혹시 귀가 도중 위험에 처하진 않았을까 걱정이 들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 추효원의 아버지는 딸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3, 4일 뒤에 집에 돌아갈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었고 딸이 친구를 도와주기 위해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계좌로 돈을 입금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추혜연의 아버지는 메시지를 읽고 즉시 딸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휴대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그제야 그는 허진이 받은 휴가 요청 문자에 대해 떠올리며 딸이 납치당한 것이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급히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추혜연이 실종된 지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경찰은 단순히 사건을 기록하고 접수한 데 그쳤습니다. 5월 17일 추혜연의 어머니와 허진은 은행에서 그녀의 계좌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그 결과 5월 15일 새벽 추혜원의 계좌에서 각각 400 홍콩달러와 19,600 홍콩달러, 총 358만 원 정도가 출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5월 16일에는 타이와춘 쇼핑몰에서 추가로 2만 홍콩달러가 인출되었고 5월 17일에는 계좌에 남아있던 마지막 2만 홍콩달러가 인출되었습니다. 이를 확인한 추혜원의 어머니는 딸이 위험에 처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추혜원의 어머니는 딸의 전 남자친구 주영강을 떠올렸습니다. 주영강은 추여원과 같은 학교 동창으로 두 사람은 학생 시절 4년 동안 사귀었지만 성격 차이로 헤어졌습니다. 하지만 주영강은 헤어진 이후로도 추여원을 잊지 못해 감정적으로 불안정해졌고 결국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상태가 나아졌고 이후 트럭을 구매해 화물 운송업을 시작했습니다. 추여원의 가족은 그녀의 실종이 주영강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다시 경찰서를 찾아가 현재 상황을 알렸습니다. 바로 그때 허진은 추여원의 휴대폰에서 다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메시지 내용은 몸값은 1 홍콩달러부터 50만 홍콩달러까지 원하는 금액으로 정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범인이 직접 몸값을 요구하며 사건의 성격이 단순 실종에서 납치로 전환되었습니다. 허진은 경찰의 지시에 따라 범인과 몸값을 흥정하는 척하며 대화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몸값은 10만 홍콩달러, 약 1,790만 원으로 합의되었습니다. 경찰은 통신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통해 몸값 요구 메시지가 각각 대포, 관통, 유마디 지역에서 발송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위치는 주영강의 화물 운송 경로와 매우 일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5월 21일 저녁 주영강의 화물차를 정지시키고 그를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주영강은 자신이 이 사건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으며 경찰은 그의 소지품에서 추여원의 휴대폰 심카드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허진에게 다시 메시지를 보내 범인과 접촉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5월 22일 정오 범인에게서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영강은 여전히 경찰서의 신문실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이 주영강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공범이 따로 존재하는 것이었을까요? 경찰은 미끼 작전을 펼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진은 범인과 몸값 전달 세부 사항을 협의했고 5월 21일 저녁 8시 허진은 범인이 지정한 버스 좌석에 몸값이 담긴 흰색 가방을 놓아두었습니다. 전 과정은 경찰이 감시했습니다. 같은 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끊임없이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경찰은 휴대폰 신호를 추적해 그가 범인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그 남성이 몸값을 가져가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추여원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즉시 체포하지 않고 그의 뒤를 밟았습니다. 남성은 대포 지역 타이와춘의 거암루로 돌아갔고 그가 문을 닫고 들어간 직후 경찰은 즉시 문을 부수고 진입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있던 4명을 모두 제압했으며 그중 1명의 몸에서 추여원의 휴대폰 유심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또한 침실에서 몸값으로 전달된 10만 홍콩달러도 확보했습니다. 명백한 증거를 토대로 경찰은 4명을 모두 경찰서로 연행해 신문했습니다. 신문이 시작된 지 채 2시간이 되지 않자 유심카드를 가지고 있던 남성은 추여원을 납치하고 해친 범행 사실을 자백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성은 3년 전 사리핑 사건에서 경찰의 용의선상에 올랐던 수금당이었습니다. 수금당의 자백과 함께 사건의 진상이 점차 명확히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금당은 고등학교 2학년을 중퇴한 뒤
사회에 나와 처음에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일했고 이후 가전제품 수리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때 그는 마카오에서 도박을 하다 10만 홍콩 달러가 넘는 고리대금 채무를 지게 되었고 가족과 친구들이 힘을 합쳐 간신히 그의 빚을 갚아주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초 그는 또다시 7만 홍콩 달러, 약 1,20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대출 이유는 대만 연수라고 했으나 실제로는 유흥과 사치에 사용했습니다. 2008년 4월 대출 회사가 빚을 독촉하기 시작했지만 수금당은 이를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납치와 강도를 통해 돈을 마련하겠다는 끔찍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범행 10일 전 그는 이미 태화춘 쇼핑몰 인근의 한 공원 옆 수로를 시신 유기 장소로 정했습니다. 이곳은 외딴 지역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드물고 물의 깊이도 얕아 시신이 멀리 떠내려가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5월 15일 새벽 수금당은 흉기를 들고 퇴하춘 쇼핑몰 근처에서 혼자 있는 여성을 물색했습니다. 그는 루이비통 가방을 들고 ATM에서 400 홍콩 달러, 약 7만 원을 인출한 후 경산촌 방향으로 홀로 걸어가는 추요원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목표로 삼기에 완벽한 대상이었습니다. 수금당은 그녀를 따라가다가 공원을 지날 때 갑자기 목을 움켜잡고 흉기로 협박해 외진 곳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은행카드에 비밀번호를 말하라며 협박했고 추요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비밀번호를 말하면 살려주겠다는 그의 말만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수금당은 그녀를 잔인하게 해쳤습니다. 수금당은 먼저 ATM으로 가서 추요원의 계좌에서 19,600 홍콩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그 후 집에서 세제를 가져와 사건 현장으로 돌아갔고 추요원의 시신을 수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목에 남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세제를 사용해 시신을 완전히 세척했습니다. 그 후에도 그는 추요원의 카드를 사용해 두 차례에 걸쳐 4만 홍콩 달러를 추가로 인출했으며 총 6만 홍콩 달러, 약 1,074만 원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마련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돈을 금방 탕진하고 대출 회사에 단 한 푼도 갚지 않았습니다. 추요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자 그는 몸값을 요구하는 가짜 납치극을 꾸며 그녀의 가족으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했습니다. 수금당의 자백을 바탕으로 경찰은 추요원의 시신을 태화춘 인근 수로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휴대폰, 게임기, 직원증 같은 소지품들도 함께 발견되며 사건의 증거가 완전해졌습니다. 추요원 사건은 이로써 완벽히 해결되었습니다. 수금당의 체포는 경찰로 하여금 3년 전 사리핑 사건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당시 사리핑의 은행카드 역시 태화춘 쇼핑몰의 ATM에서 사용된 기록이 있었으며 수금당은 세무서 빌딩에서 근무하면서 그 주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 대상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금당은 사리핑 사건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3m 높이의 환기장치 위에 시신을 옮기는 일은 한 사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수금당에게 공범이 있을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과거의 CCTV 영상을 반복해서 분석한 끝에 당시 수금당이 한 남성과 함께 세무서 빌딩 근처를 걸으며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해당 남성을 조사한 결과 그의 이름이 곽휘이며 수금당의 학교 동창임을 확인하고 곧바로 그를 경찰서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곽희는 수금당이 자신에게 일자리를 소개해준다고 해서 세무서에 간 것뿐이라며 빌딩 내부로 들어간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만약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범죄 공모 혐의로 기소될 수 있지만 진실을 털어놓으면 국가 증인으로 인정받아 형량이 감경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겁에 질린 곽희는 즉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곽희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수금당이 세무서로 불러 33층으로 데려갔습니다. 수금당은 그에게 작업용 장갑을 착용하도록 한 뒤 풍기실로 안내했습니다. 곽희는 풍기실 바닥에 신문지가 쌓여있는 것을 보았고 신문을 치우자 그 아래에 여성의 시신이 누워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수금당은 곽희 안에서 흉기를 꺼내 시신을 모욕했고 곽희에게도 같은 짓을 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범행을 마친 뒤 시신을 송풍기 꼭대기로 올리고 빠르게 세무서 빌딩을 떠났습니다. 곽희의 증언을 바탕으로 경찰은 다시 수금당의 집을 수색했으며 그곳에서 사리핑의 휴대폰과 범행 도구를 발견했습니다. 도구를 분석한 결과 사리핑이 시신에 남아있던 상처와 완벽히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금당은 결국 3년 전 사리핑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경찰의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이 단순히 금전적인 이유로 사리핑을 결박하고 흉기로 한 차례 찌른 뒤 빨간 비닐봉지를 씌워 돈을 인출하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돌아와 보니 그녀가 이미 사망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경찰은 단순히 돈을 노렸다면 왜 그녀의 롤렉스 시계와 다른 고가의 장신구를 가져가지 않았느냐고 물었고 수금당은
고가의 장신구는 되팔기가 어렵고 제값을 받기 힘들어 가져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가 제공한 카드 비밀번호가 틀렸기 때문에 결국 돈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로써 3년 동안 미제로 남았던 사리핑 사건은 해결되었습니다. 2009년 3월 30일 홍콩 고등법원 배심원단은 수금당이 추여한 사건에서 유죄임을 만장일치로 인정했으며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10년 3월 사리핑 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렸고 수금당은 또다시 유죄 판결을 받으며 종신형이 추가로 선고되었습니다. 두 건의 종신형이 겹치면서 수금당은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드라마에서 한 배우가 두 가지 역할을 연기하는 장면은 흔히 볼 수 있지만 두 사람이 동시에 한 사람의 역할을 연기한다면 어떨까요? 이는 배우의 연기를 뛰어넘는 치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바로 이런 상황이 현실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두 사람이 한 명인 척하며 벌인 범죄 도주극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1월 9일 새벽 1시 서울 마포구 형사팀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현장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형사들이 서울 마포구의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한 남성이 피 웅덩이에 쓰러져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그 옆에는 40대 여성 김모 씨가 울며 본인이 신고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모 씨는 자신의 남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최모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사건 당일 밤 두 사람은 감정적인 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다고 합니다. 전화통화 중 그녀가 화가 나서 이별을 선언했고 남자친구 최모 씨는 아직 이 관계를 포기하지 못한 상태로 술에 취해 그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다시 말다툼을 벌였지만 화해하지 못했고 김모 씨는 화가 나서 최모 씨를 현관에 두고 방으로 들어가 누웠다고 합니다. 잠시 후 그녀는 현관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지만 남자친구가 자신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일부러 그러는 줄 알고 무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확인해보니 남자친구는 온몸이 피에 물들어 쓰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극단적 선택 사건이었다면 과학수사대가 형사팀의 출동을 요청했을까요? 현장 조사 중 과학수사대는 두 가지 의문점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최모 씨의 왼쪽 가슴, 심장 부위에 깊은 상처 하나만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상처가 사망 원인이었으나 주변에서는 상처를 낸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사 끝에 현관에서 떨어진 부엌 싱크대에서 혈액이 남아있는 흉기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 스스로에게 망설임 없이 큰 상처를 내기 어렵기 때문에 상처 부위에 여러 번 시도한 흔적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최모 씨의 가슴에는 단 한 군데의 상처만 있었으며 그것도 심장을 정확히 겨냥한 깊은 자상이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단번에 자신에게 이런 치명적인 상처를 내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또한 이렇게 큰 힘으로 자신을 찔렀다면 근육이 즉시 경직되어 흉기를 쉽게 뽑아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김모 씨의 진술에 따르면 최모 씨는 부엌에 있던 도구로 자신을 찌른 뒤 깊이 박힌 흉기를 뽑아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나 현실적으로 이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 사건 현장은 10평이 채 안 되는 작은 원룸이었으며 침실과 거실에 구분이 없는 구조였습니다. 김모 씨가 누웠던 침대는 현관에서 3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그녀가 남자친구가 스스로 상처를 입고 쓰러지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경찰이 이 점을 추궁하자 김모 씨는 최모 씨가 피를 흘리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 겁에 질린 나머지 바닥에 있던 흉기를 주워 부엌 싱크대에 던졌다고 해명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한 극단적 선택 사건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경찰은 사건 당시 주변의 CCTV를 조사하여 사건 발생 시간에 이 아파트에 출입한 사람이 피해자와 김모 씨 두 사람뿐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피해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라 타살일 경우 가장 강력한 용의자는 김모 씨였습니다. 하지만 김모 씨가 범인이었다면 왜 현장에 남아 스스로 신고를 했을까요? 또 키가 160cm의 몸집이 작은 김모 씨가 자신보다 키가 20cm나 더 크고 체격이 좋은 최모 씨를 제압하려 했다면 분명 그녀의 몸에 최모 씨의 반항 흔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김모 씨의 손과 몸 어디에도 이런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방 안에는 두 사람만 있었으니 용의자는 김모 씨 아니면 피해자 최모 씨 자신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도 명확히 입증할 증거는 없었고
부검 결과 역시 타살과 극단적 선택의 가능성을 모두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동기를 중심으로 조사를 이어가야 했고 그 과정에서 김모 씨와 최모 씨가 정상적인 연인 관계가 아니었으며 둘 사이에 적지 않은 감정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김모 씨와 최모 씨는 2년 전에 처음 만났습니다. 당시 최모 씨는 이미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었으나 부부간의 불화로 이혼을 협의 중인 상태였습니다. 그는 김모 씨에게 이혼 후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했고 두 사람은 2년간 불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모 씨는 이혼을 계속 미뤘고 이에 김모 씨의 불만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결국 사건 당일 김모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경찰이 주변 이웃들을 통해 당시 상황을 조사한 결과 사건 당일 밤 실제로 남녀가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소리가 들렸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의 당일 행적이 다시 주목하며 그녀가 신고 전화를 걸었던 당시의 기록을 재확인했습니다. 이 확인 작업은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김모 씨는 신고 전화에서 상담원에게 남자친구와 장난치다가 실수로 가슴을 찔렀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는 그녀는 남자친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두 가지 상반된 진술은 김모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그녀가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임을 시사했습니다. 경찰이 추가로 김모 씨를 조사하기 위해 소환하려 하던 중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하던 김모 씨가 돌연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동생과 절에 간다 라는 짧은 문자 메시지만 남긴 채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후 그녀의 전화는 꺼져 있었고 집은 비어 있었으며 계좌에 있던 현금도 모두 인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김모 씨가 범행을 저지른 후 도주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더욱 기이한 점은 이 사건과 관련이 없던 김모 씨의 동생 또한 동시에 실종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매는 마치 세상에서 증발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한국 경찰은 실종된 자매의 단서를 찾기 위해 그녀들의 부모를 만났습니다. 가족들은 딸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제공했습니다. 자매는 어릴 때부터 서로를 매우 의지하며 깊은 신뢰를 쌓아왔고 20살이 되던 해에는 함께 집을 떠나 가출했습니다. 이후 가족들은 자매를 다시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매는 특히 외모와 체격, 나이가 완벽히 똑같은 쌍둥이였기 때문에 주변에서도 이들을 구별하기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자매의 주변 인간관계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 모두 다른 가족이 없으며 친한 친구도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만약 두 사람이 함께 다른 지역으로 도피했다면 스스로의 힘으로 생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생활 흔적이 남을 것이고 결국 행적이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경찰은 자매의 통화 기록, 신용카드 사용 내역, 생활비 계좌 등 개인정보를 면밀히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었고 자매의 휴대전화는 장기간 요금 미납으로 인해 해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담당한 형사는 자매가 언젠가 다시 휴대전화를 개통할 것이라고 확신하며 주요 통신사에서 자매의 이름으로 개통된 번호를 정기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시간이 1년이 흘러 사건이 조용해지려는 무렵 경찰은 중요한 소식을 입수했습니다. 김모 씨의 동생 명의로 새로운 전화번호가 개통되었지만 이 번호는 단 3일 만에 해지되었고 동생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대전시의 통신 대리점으로 급히 이동해 CCTV를 확인했고 개통하러 온 사람이 자매 중 한 명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화면이 흐릿해 그녀가 동생인지 언니인지는 정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번호를 개통할 때 사용된 주소와 긴급 연락처도 모두 허위였으며 개통 및 해지 시 사용된 결제수단은 현금이라 추가적인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1년 동안 흔적 없이 숨어있던 자매가 단 3일 동안만 사용한 전화번호를 개통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경찰은 자매가 처리해야 할 급한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한 결과 해당 번호로 3회의 통화와 한 건의 문자 메시지가 있었음을 발견했습니다. 3회의 통화는 모두 불법 명의 도용 휴대전화와 이루어졌고 문자 메시지는 난방비 납부 인증 문자였습니다. 난방비를 납부한 정황은 자매가 대전시에 정착해 살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겨울철 난방이 필요했던 만큼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공과금 납부 내역도 있을 것이라 판단한 경찰은 곧바로 수도, 전기, 인터넷, TV와 같은 사용자 기록을 조사했습니다. 조사 결과 동생 명의로 신청된 TV 설치 기록 2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설치 주소는 대전 시내 서로 멀리 떨어진 두 곳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은 신속히 인력을 투입해 자매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두 주소지 중 한 곳에서 매복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중 한 곳 근처의 편의점 CCTV에서 자매 중 한 명으로 보이는 여성이 촬영된 장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옆에는 외모가 비슷한 다른 여성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자매가 따로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두 주소지 중 한 곳은 도피 중인 언니 김모 씨가 있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문제는 언니 김모 씨만이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했다가 동생을 잘못 체포하면 언니가 도주할 가능성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경찰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드는 새로운 단서가 등장했습니다. 동생 명의의 휴대전화로 통화했던 그 불법 명의 휴대전화의 주요 통화 기록을 조사한 결과 해당 번호의 통화 대상은 대부분 지역 번호였으나 그중 한 번호가 매우 특이했습니다. 해당 번호는 이 지역의 한 성형외과의 전화번호였습니다. 김모 씨가 성형수술로 외모를 바꿔 경찰의 추적을 피하려고 했던 것일까요?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가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경찰은 쌍둥이 자매의 사진을 들고 해당 성형외과를 방문했습니다. 의사와 직원들은 사진을 보자마자 자매를 한눈에 알아보며 그들의 진료가 매우 독특해서 기억에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의사에 따르면 자매는 함께 병원에 방문했지만 진료 기록을 오직 한 사람의 이름으로만 등록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병원 측은 이 요구를 이상하게 여겼지만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의 상황만 보면 김모 씨가 또다시 동생의 명의를 이용해 자신을 성형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이어서 한 말은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둘 다 성형수술을 받았으며 그들의 요청은 서로의 외모를 완전히 똑같이 만들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마, 코, 턱 등 얼굴의 여러 부위를 대상으로 크고 작은 수술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똑같은 얼굴을 가진 쌍둥이는 외부인이 쉽게 구별할 수 없는 높은 유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약간의 차이는 생길 수 있지만 김모 씨는 성형 수술을 통해 동생과 완벽히 같은 얼굴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경찰은 큰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원래 김모 씨가 사용하려 했던 전략은 은신술로 동생을 내세워 자신의 도피 생활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녀들이 사용한 전략은 분신술에 가까웠습니다. 자매는 각기 다른 두 주소지에서 따로 거주하며 경찰을 완벽히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이것은 50대 50의 생존 확률을 건 매우 교묘한 도박이었습니다. 그러나 쌍둥이의 외모가 아무리 똑같아도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개체입니다. 세상에 완전히 같은 나뭇잎이 없듯이 쌍둥이도 성격, 습관, 행동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그들의 생활 패턴과 흔적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수집한 김모 씨와 동생의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석을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자매가 거주하던 두 주소지는 같은 대전 시내에 있었지만 환경적으로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하나는 시내 중심과 번화한 지역에 위치한 아파트였고 다른 하나는 외딴 교외 지역의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주 중인 언니 김모 씨가 교외의 단독주택에 머물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외진 곳이기 때문에 눈에 띌 일이 적고 도피 생활을 유지하기에도 더 적합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담당 경찰관은 완전히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1년간의 조사와 주변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언니 김모 씨는 활발하고 리더십이 있으며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성격이었습니다. 반면 동생은 조용하고 순종적인 성격이었습니다. 또한 시내 중심가 아파트는 보안이 매우 철저해 각 층마다 비밀번호 출입문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한 그의 직감은 언니 김모 씨가 시내 중심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시내 중심가 아파트로 출동해 해당 층의 모든 출구를 철저히 봉쇄하고 긴 시간 잠복하기 시작했습니다. 6시간을 기다린 끝에 마침내 아파트 문이 열렸고 안에서 매우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언니 김모 씨일까요? 아니면 동생일까요? 확률은 50%였습니다. 하지만 체포기에는 단 한 번뿐이었습니다. 어떻게 성공적으로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었을까요? 이때 담당 경찰관은 기지를 발휘해 그 여성의 뒤에서 김땡땡이라고 크게 외쳤습니다. 이 외침에 그녀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고 경찰을 본 순간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그녀를 즉시 체포해 지문 대조를 실시했고 그녀가 언니 김모 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15개월간 이어진 긴 도주극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김모 씨가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결국 자신의 행동을 부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죄를 인정했습니다. 경찰이 동생의 거주지를 찾아 언니 김모 씨가 체포되었음을 알리자 동생은 오히려 평온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언니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고 있었으며 이날이 올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동생의 진술에 따르면 언니 김모 씨는 사건 당일 새벽에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최모 씨를 흉기로 해친 것 같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자신을 찾아올 것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김모 씨는 동생에게 함께 도망쳐 줄 것을 요청했고 동생은 언니를 잃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이 요청에 응했다고 했습니다. 가출 이후 언니는 사실상 동생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동생은 언니 김모 씨를 위해 두 사람의 모든 흔적을 지웠고 함께 대전시로 도피했습니다. 이후 생활비를 벌기 위해 두 사람은 가명을 사용하여 유흥업소에서 일했고 일당을 현금으로 받는 방식으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매번 도피 자금이 바닥날 때마다 극도의 불안을 느꼈다는 자매는 도피 생활이 10개월을 넘어가고 경찰의 움직임이 없어 보이자 점차 방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동생 명의로 집을 임대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고 결국 이 실수가 자매를 체포로 이끌었습니다. 법원은 사건이 김모 씨와 최모 씨 사이의 말다툼 중에 발생했으며 사전에 계획된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김모 씨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한편 한국 법에 따르면 직계가족 간의 범죄 은닉은 처벌 대상이 아니므로 동생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혈연과 깊은 애정으로 얽힌 쌍둥이 자매는 1년에 걸친 도피극을 벌였고 결국 그 감정이 자매의 이성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언니 김모 씨는 동생의 애정을 이용해 자신의 죄를 피하려 했고 동생의 정상적인 삶을 파괴했습니다. 반면 동생은 언니에게 자수를 권해 형량을 줄일 수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 휘둘린 끝에 언니의 도피를 돕는 공범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과는 아무 관련이 없던 동생은 언니의 죄를 함께 짊어지며 자신의 삶을 언니의 삶으로 바꿔 살아야만 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에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